이어서 36번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시고 영상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공과금 나왔습니다. 어우, 생소한 단어. 하지만 요거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했죠. 세금과 공과 처리하시면 되고요. 80만 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현금이니까 딱히 뭐 어려울 거 없겠죠. 자, 그 다음, 자, 보증금 냈다고 합니다. 자, 보증금 내고 임차했다. 자, 임차라고 나온다고 무조건 임차료가 아니에요. 임차료하고 임차 보증금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 써주시고요. 요거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 서현빌딩으로 빌렸으니까 서현빌딩 거래처 이쁘게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자, 건물이 2천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취득세가 있었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있다고 했습니다. 되게 잘 나온다 그랬죠? 요거 두 개 합쳐서 물건값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물건값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건물의 가격은 2천만 원이 아니고 2,080만 원이 됩니다. 이거를 전액 현금으로, 현금 부자예요.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하니까 현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중 일부, 뭐 그냥 부분 상환했나 봐요.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계좌이체하여 상환, 갚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이 없어져야겠죠. 부채는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줍니다. 거래처 걸어주시고요. 명품 상사입니다. 보통 예금에서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하니까 보통 예금 써주시고 FAT는 은행 나오면 은행까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뭐,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다. 뭐, 이런 거. 기부를 했다라고 하죠. 그냥 기부금 써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근데 기부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없어가지고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부금 써주시고, 현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약금이 나오긴 했는데, 계약했던 거를 구매를 했나 봐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실무 시험 보실 때 한 가지 팁 드리면요. 여기 7월 30일 있죠. 네, 여기 가보시면은 요 계약금에 대한 분계가 있을 거예요. 그 계약금을 8월 11일에 들어오셔가지고 반대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급 분들이 요 계약금이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입 시 계약금이 나왔으니까 당당하게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선급금입니다.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전액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일단 구입한 상품은 340이니까 상품은 340 잘 적어 주시고요. 자, 선급금 누구한테 준 계약금인지 적어야 되니까 한국유통 잘 적어 주시고요. 나머지 보통 예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티슬라에게 상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매출 할인이 있네요. 자, 외상 매출금에 할인 나왔을 때는 매출 할인 써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외상 매출금 전체 500만 원짜리를 받긴 했습니다. 500만 원짜리인데 약정에 따라서 금액 할인을 해준 거죠. 500만 원의 3%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깎아주고 나머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 403번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매출 할인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번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실무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 티슬라 걸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대표자의 자택관리비. 친절하게 계정 과목도 써줬죠. 자, 대표자의 자택은요, 회사랑 관련이 없어요. 물론 대표자님 거긴 하겠지만, 요거 자체는 이제, 회사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인출금 처리를 합니다. 보통 예금 처리하고요. 그 다음요. 건물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둘 다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도 하나의 전표로 처리를 하라는 게 자본적 지출 분계하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또 분계하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분계에 한꺼번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건물,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수리비는 수선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물 500, 수선비 43만 원에다가 보통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나왔어요. 일단 글이 길어가지고 읽기 싫으시겠죠. 자, 이거는 해석하기 어렵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차입금. 내 돈을 빌렸었나 봐요. 돈을 빌렸었는데 이거를 빨리 갚아가지고 수수료 요런 게 발생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자도 발생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단기 차입금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을 했어요. 요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이자가 나온 건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수료랑 이자는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 1억, 수수료 38만 원, 그리고 이자 비용 105만 원 전부 다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다가 국민은행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래요. 우리 회사가 아니에요. 거래처예요. 이럴 때는 접대비 써주시면 되겠죠. 현금 지급이니까 20만 원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왔습니다. 여기 친절하게 이렇게 써줬죠. 우리 이거 대손 파트 할 때 한번 공부를 하신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부도랑 대손 요거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부도는 갚을 날이 됐는데 이 돈을 그때까지 갚지 않아가지고 이제 부도가 났다라고 표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약속된 날짜에 한 번 돈 못 갚았다고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손 처리를 하는 기준은 부도 어음이 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을 때 이제 대손 처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부도 처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표가 6개월이 지난다면 그때는 이제 대손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부도만 났으니까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행히도 여기 밑에 친절하게 이렇게 써줬죠. 말 그대로 그냥 계정 과목이에요. 부도 어음과 수표 그리고 받으러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도 둘 다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어음과 어떤 수표가 부도가 났는지 거래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게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네요. 체크 잘 해 놓으시고요.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신문 구독료. 이거 이상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구독하면 거의 다 이제 유튜브만 거의 생각이 나시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잡지 이런 거를 구독한다라고 했었어요. 이제 월간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뭐 책 같은 거니까 도서 인쇄비로 들어갑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구독하는 거. 자, 그래서 도서 인쇄비하고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 매입하고 아이고 숫자가 또 많아요. 상품을 매입하고 수표 지급 나머지는 당좌예금에다가 운반비까지. 자, 일단은 매입하면서 운반비가 들어갔습니다. 매입 시 운반비는 물건값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은 300만 원이 아니고 302만 원이 되겠죠. 자, 그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다른 회사 수표래요. 그럼 이거는 현금이 되겠죠. 30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제외했습니다. 그럼 잔액은 얼마가 됩니까? 25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좌예금은 250이에요. 근데 현금이 50이 아니고 52예요. 왜일까요? 밑에 보니까 운반비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래서 50만 원에다 플러스 2만 원까지 해서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대요. 우리 회사 직원한테 교육을 했고, 자, 어쨌든 강사료를 지급을 하잖아요. 강사료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을 해요. 급여뿐만 아니고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얘도 300만 원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3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 세금 떼고 예수금 떼고 나머지만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구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적일까, 수익적일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다. 근데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 자체를 늘려주시면 되고요. 외벽 도색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600만 원에 수선비 60만 원 적어 주시고요. 합쳐서 현금 660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를 200만 원에 구입하고, 자, 업무용입니다. 비품이에요, 비품. 그런데 계약금이 있었나 봐요. 일단은 구입하고 계약금이니까 선급금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계약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헷갈리시면은 여기 9월 1일 들어가 보시면은 계약금에 대한 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비품 2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고요. 예전에 50만 원을 줬으니까 저는 얼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돼요? 150만 원만. 그런데 함정이 나왔네요. 어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아무 생각 없이 어음 쓰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거래가 아닐 때는 어음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음이지만 미지급금 써야 되고요. 선급금, 미지급금 둘 다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원큐상사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문구에 임대하기로, 내가 빌려주는 건가 봐요.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금 받은 것 같아요. 자, 임대하면서 보증금 나왔어요. 임대 보증금 되겠죠.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 따로 써주시고 두 개 합쳐서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증금도 나중에 누구한테 내가 돌려줘야 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거래처는 한국문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럭스 상사에 매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가 나와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별표 3개 쳐주시고요. 우리가 매출 시 운반비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가 없어요. 그런데 매입 시 운반비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세뇌가 됐나 봐요. 운반비만 나오면 다 포함을 시키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취득 부대 비용 반드시 물건을 구입할 때만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매출이잖아요, 매출. 매출 시에 운반비가 나오면 그거는 그냥 운반비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상품 매출 300만 원에 그 중에 운반비가 발생을 했다. 자, 운반비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출금 3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외상이 있으니까요.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따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은 럭스 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인데 자동차 세에 나왔어요. 차량 유지비 아니라고 했어요. 요거 세금과 공과 처리해야 되고요. 보험료도 우리 보험료라는 개정 과목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요거 보험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60만 원과 6만 원 합쳐서 66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딴딴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보통예금에 입금하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맨날 쓰는 용어가 있어요. 돈 빌리면은 차입한다고 계속 말을 하죠. 근데 지금 대출이라고 나와가지고 대출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차입한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이 나오는데 자, 상환기간이 1년이 넘어가죠. 그럼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장기 붙으셔야 되고 뒤에 이율 있잖아요. 요거는 함정입니다. 페이크. 막 갑자기 이자 수익을 쓰고 싶죠. 막 곱하기 5.5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요거는 갚을 때 아니면은 이제 지정된 날짜에 지급을 하면 되고요. 지금은 장기 차입금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예금 써주시고 자 이것도 어디다가 빌렸는지 써야 되기 때문에 국민은행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하고 계약금이 있었나 봐요. 자, 매출 시 계약금 선수금입니다. 300만 원짜리 매출을 하고요. 30만 원 예전에 받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 270만 원을 자기압수표, 대표적인 현금이죠.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심. 용어가 어렵죠? 이거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어음이라는 거는 어음에 기간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이 됐을 때 은행에다가 가져다 주고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추심이라고 했죠. 당연한 행위입니다. 돈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어음 은행에 갖다 줬으니까 어음 사라질 거고요. 추심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고 나머지 1,000만 원에서 5만 원 뺐으니까 995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할인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할인. 기간이 남아서 할인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 비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만 바뀌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차이는 만기가 됐는가 만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8월 1일 날 가지급금 있었나 봐요. 요것도 8월 1일 들어가 보시면은 가지급금 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8월 21일 날 와가지고 다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없애주시고요. 지금 다 합치니까 48만 원인가 봐요. 48만 원이 여비교통비고, 그럼 2만 원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으로 복귀시켜야겠죠. 그리고 이 가지급금도 누가 가져갔는지 알아야 됩니다. 출장을 갔는지 어디다 썼는지 어쨌든 어떤 사람에게 지급을 했는지 기록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도 거래처를 걸어야 합니다. 네, 가지급금 거래처 이우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배서양도라는 단어를 모르면요, 그럼 외상매입금하고 내가 어음을 줬으니까 당연히 지급어음을 쓰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A라는 회사가 있고요, B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A 회사한테 물건을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A라는 회사는 우리 회사에게 받을어음을 줬습니다. 내가 나중에 받아야 하는 받을어음. 그러면은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상품 매출을 하고요, 상품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받을어음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회사는 뭐 A라는 회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팔라 그러면은 물건을 구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B라는 회사한테 우리가 물건을 구입을 해옵니다. 매입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B한테 대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A한테 받을 어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B한테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A한테 받을 어음이 있는데 이걸로 대금을 처리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어쨌든 받을 수 있는 어음이니까요. 그 소리입니다. 이제 매입을 할 때, 상품이죠. 상품 매입을 할 때 구입을 했으니까 대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 어음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지급어음이라고 써버리면은 이 A라는 어음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음을 여기다가 써버리고 삭제를 해줘야겠죠. A라는 어음을. 이거를 배서양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넘겨주는 거. 처음 보는 용어죠. 그래서 배서양도라고 나오면 이건 받을어음으로 써야 돼요. 배서양도. 솔직히 무조건 이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서양도 나오면 받을어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래처도 여기서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외상매입금을 갚았죠. 어디 거? 신진상사 거를 갚았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여기다가는 신진을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국무역한테 받은 어음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신진상사라고 적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예전에 분개를 할 때 한국무역으로 적혀 있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한국무역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좋은 문제입니다. 요거 잘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월급 지급하면서 세금 떼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회사 입장. 급여 200만 원 발생을 했고요. 세금 떼고 나머지 보통예금 지급 잘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를 처분을 했나 봐요. 그런데 장부가액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 그랬죠. 12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가치가 400만 원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돼요? 800만 원이 되죠. 자, 8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받고 팔았어요. 그럼 저는 얼마의 손해를 봤어요? 300만 원의 손실이 났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500만 원에 팔았는데 대금 중 5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자, 현금이죠, 현금. 현금이 300입니다. 그러면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0 중에 300 됐으니까 잔액은 200이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나중에 받기로 하다. 자, 미지급금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입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미수금 나온 적이 지금 처음이죠. 미수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수금이 잘 안 나와서 무조건 미지급금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1200만 원짜리 판매를 했고요.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 400만 원 했고, 자, 500만 원 중에 300만 원 현금 체크했고요. 나머지 잔액 미수금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손실이 얼마가 나와요? 3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거 감가상각 문제고요. 요즘 감가상각 문제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푸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얘가 나온다는 건 미수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별표 잘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하면서 5천만 원짜리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취득세가 들어갔대요. 이런 거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물건값에 포함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차변의 토지는 5천만 원과 110만 원을 합쳐서 5,110만 원이 되고요. 5천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 누가 발행했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발행을 해줬고요.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입니다. 광고를 제작하고 제작비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미지급금 써주면 되겠죠. 네, 광고 선전비 60만 원에 미지급금 60만 원. 거래처 이쁘게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포인트. 영업주의 자택. 요것도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요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상품 매출로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구매할 때의 가격과 판매할 때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 매출로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매용 상품이긴 하지만 팔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아니고 그냥 원가 자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사업주의 자택에서 쓰기 위해서니까 인출금입니다. 인출금인데 지금 상품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상품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판매 목적인 물건을 지금 판매 이외의 용도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중에 실무할 때 보시겠지만 여기 적요 8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상품을 판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거 타개정어로 대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품 매출이 아니고 상품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66번. 자, 매입하고 50만 원은 매출 대금으로 받아들였던 이제 남이 발행한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로 지급하다.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죠. 그리고 뒤에도 현금이 또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함정 문제 굉장히 많이 내죠. 많이 낸다는 거는 2급 하시는 분들이 많이 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인지 남이 회사가 발행한 수표인지 꼭 확인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이건 둘 다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차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좌거래 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에 현금을 예입하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다 그랬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왔는데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내가 현금을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200만 원 들고 다니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ATM기 가서 통장에다 돈을 넣죠.
통장에다 돈을 넣었으니까 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어져요. 하지만 통장은 늘어나겠죠. 지금 딱 그 소리입니다. 통장에다 집어넣었으니까 당좌예금 늘어나고요. 현금은 집어넣었으니까 내 수중에 없죠. 현금 줄어들고요. 이 너무 쉬운 건데 이상하게 이걸 못 풀더라고요. 요거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기 운용 목적으로 주식, 단기 매매 증권 나왔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거 액면가에 싹 무시해 주시고, 자, 100주를 주당 3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되겠고요. 이거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심플한 문제네요. 좋아요. 자,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만 나왔어요. 자, 취득세만 나왔어도 물건값에 포함해야죠. 결론적으로 이거를 내야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토지입니다. 세금과 공과 아니고. 자, 토지 120에 미지급금 써주시면 되겠죠. 이게 그 같이 나올 때는 막 잘 더해 주세요. 뭐 취득부대 비용 계속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떨렁 취득세만 나오면은 이건 세금과 공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따로 납부를 한 것뿐입니다. 어쨌든 토지 매입 가격이에요. 자, 수협에서 3개월간 돈 빌리고 선이자, 그러니까 먼저 이자를 떼간 거예요. 이자 떼가고 나머지. 그러면 내가 빌린 건 결론적으로 700이죠. 700 중에 30 떼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건 얼마예요? 670이 되겠죠.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건 70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기차입금 700 꼭 적어 주셔야 되고요. 이자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수협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친절하게 써주기도 했네요.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70번까지 쭉 풀어봤고요. 이번 두 번째 회차에서 좋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틀리셨다면은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활용해 주시고, 제가 별표 쳤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은 의외의 함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꼭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어가지고 계속 7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